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네, 라이브 비대위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 첫 코너는 KBS 뉴스9을 3시간 빨리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동 뉴스구역 KBS인데요.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돌고 돌아서 이렇게 엄선배랑 만나게 됐습니다. 가끔 보잖아요. 요즘 뭐 편안하시죠? 어떻습니까? 편안할까요? 아시잖아요. 예, 쉽지 않을 거는 같습니다. 뉴스9이 좀 달라졌습니까? 들어가신 지가 지금 얼마나? 이제 작년 11월 초에 예. 이제 임명받아서 석 달 조금 지났습니다. 예.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정보의 깊이를 조금 더하고 예. 관점의 다양성을 더 확보하자.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기자가 팩트의 몇 개를 취재를 해서 제목을 뽑는 방식에 단선적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이 아니고 예. 가급적 라이브라든가 출연을 더 활성화시켜서 스토리텔링의 변화, 그렇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추가 질문이나 반박을 통해서 한 사안을 좀 다양하게 보는 어떤 형식의 변화를 좀 추구하고 전문가들을 가급적 자주 모셔서 정보의 깊이를 좀 더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형식이 변화하려면 내용이 네. 변화해야 되고 내용이 변화하려면 취재하는 방식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동안에 사실 이제 방송 기자 같은 경우는 KBS뿐만이 아니고 모든 방송 기자들이 1분 30초라는 그 틀에 운명이 있다 보니까 신문 기자들에 비해서 취재 깊이가 상당히 떨어졌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걸 수십 년 동안 하다가 금방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금방 바뀌지는 않고요. 그렇죠? 내부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많고 그런데 여러 시도나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령 뭐 최근에 한 8분짜리 리포트도 나갔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이제 중계차 라이브를 하면 보통 3, 4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자들이 좋아합니까? 기자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취재 많이 해야 되고 출연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미 답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군요. 오늘 뉴스9 그러고 보니까 예. 국장님 그 최경련 경제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제대로 못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간대가 조금 안 좋은 시간대입니다. 그렇죠. 예, 아시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유튜브 전체 1위, KBS 네. 1라디오에서 전체 1위를 구가하고 있는 최경영의 경제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뉴스9 미리 보기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네. 오늘 딱 지난달 1월 20일 확진 판정 첫 번째 확진 판정 환자가 나온 뒤에 딱 한 달째입니다. 거의. 네. 근데 오늘 20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느낌적으로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대구 경북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수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그렇죠. 나왔죠. 특히 예. 대구 경북은 31번째 환자가 뭐 신천지 교회 예배를 보면서 퍼뜨려서 뭐 15명이 나왔고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상황은 지역 감염의 신호로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재박 교수도 그런 예, 이야기를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예.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이제 뭐 처음으로 돌아가서 개인 위생이라든가 뭐 집단 생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경계심을 갖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나왔겠지만 초등학생이 좀 감염된 것도 있고요. 그렇죠.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저러한 현상들이 생기는데 가령 이제 대구에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이게 생겼단 말이죠. 예. 갑자기 많은 수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금 대구시장이 오늘 발표한 걸 보니까 2번 교회 예배를 봤는데 31번째 확진자가 들어간 예배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이 1,000명을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대구의 그 역학관이라든가 조사관은 턱없이 부족해서 난감해하고 있는 겁니다. 조사할 인원이 없구만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긴급해서 지금 중앙 당국에서 대책반을 보내고 그러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서 시간 싸움의 좀 느낌이 좀 있고요. 일단 당장은 그렇게 교회에 가셨던 분들, 신천지 교회에 가셨던 분들은 자가격리를 스스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스스로 해야죠. 그래서 지금 그 검역을 거부했다는 그 의사가 공고를 했는데 예. 2번 정도 그 검진을 거부했다는 뉴스가 나와 있어서 그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는데 그로 인해서. 그게 확인된 사실은 아니죠.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뭐 9시 30분에 어떻게 했고 뭐 마스크를 뭐 맞습니다. 간호사 마스크를 벗겼고 뭐 이런 폭력적인 행위가 그건 있었고.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예, 31번째 환자가 퇴원을 요구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그걸 제압하려는 간호사의 마스크를 벗겼다라는 게 나돌았는데 질병당국에서 이건 가짜뉴스다. 그건 가짜뉴스다. 아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그 전에 유사 증상이 있어서 의사가 코로나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권고를 했는데 나는 별거 아니다. 그건 거부했다. 예, 그건 거부했다. 그분 그 앞전 상황이죠. 예. 확진 판정 전에. 그거는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뉴스9 미리 보기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가 타다. 예, 뭐 워낙 경제 관심이 많으셔서 아시겠죠. 예. 타다가 잘 몰라요, 법원에서 사실. 저한테 그러시면 저를 어떡하라고요. 경제쇼를 진행하시는 분이. 그 타다 서비스가 법원에서 1심이지만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타다는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인데 그렇죠. 이제 볼 점은 어떤 근거로 무죄 판단을 내렸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의 핵심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만약에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렌터카를 빌리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를 빌리면 내가 모든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 가자, 천천히 가자, 쉬었다 가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타다 서비스는 그 승객이 렌터카를 지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서비스다. 다른 서비스다. 승객이지 임대차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한 겁니다. 기소 이유 중에 하나 그거인 거죠. 거기에서 법원의 판단 내용을 보니까 그 임대차 계획에 따라서 초단기 임대한 특수한 형태일 뿐이다. 이건 승객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분단위 초단위로 예약을 해서 필요한 시간에 임대를 해준 형식이지 승객은 아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내렸고 두 번째 그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이겁니다. 택시를 보면 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산정해서 부과하지 않느냐. 타다도 똑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사실은 저는 경제적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아서 이게 ICT 발전이랄지 앞으로 미래의 타다와 그리고 당장 이제 직장을 잃어버릴 것 같은 택시 운전기사들의 문제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게 이제 법원으로 가버려서 이제 그 판단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기술의 혁신에 의해서 최적화된 이용 편의 시스템일 뿐이지 거리 산정이 택시와 같은 요금 시스템이 아니다. 이거는 모바일의 특성을 잘 살린 계약의 한 형태일 뿐이다라고 훨씬 더 뛰어넘는 해석을 한 겁니다. 법원에서. 좀 저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과다한 것 같아요. 과도했었던 것 같고 이런 정치 경제적인 문제들까지 검찰이 일일이 나서서 기소를 하고 그거를 굳이 법원이 법적으로 판단을 하면 이게 법가의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무리 봐도 민주주의 사회나 공자의 유교 정도의 전통인데 그건 인의 정치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좀 그래서 법원이 무리하지 않나? 무죄 판단을 내긴 근거도 중요하지만 부연 설명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러니까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택시보다 비싼 요금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이용객이 느는 현상은 시장의 선택이다. 그렇죠. 이게 더 핵심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걸 그래서 살려주면서 다른 방식의 출구 전략을 짜야 된다는 권고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해석했다기보다는 시대의 변화를 수용을 해서 좀 융통성 있는 판결을 내렸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반대로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생존권이 걸린 문제니까 이건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혁신 서비스이긴 하지만 혁신으로 인해서 분명히 올드한 산업에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 부분은 사회적 연대나 사회적 책임으로 좀 해결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보고 계셔. 이거는 뭔가요? 예, 이 시간은 국장님이 주목하는 기자한테 한마디 하는 시간이라는데. 오늘 9시 아이템 중에서 예. 뭔가 잘 좀 그 방송을 했으면 기사를 썼으면 하는 코너를 찍는 겁니다. 이거 단독이다 특종이다 뭐 이런 건가요? 보통 그래왔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 단독 특종이 들어갈 지금 여지가 별로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렇죠. 다만 이제 오늘 그 봉준호 감독이 귀국을 해서 첫 이제 기자회견을 한 현장에 갔는데 홍소구 기자가 그 아카데미 시상식을 갔다 왔고 예. 또 이 현장에 갔다 왔는데 이제 봉 감독의 말 중에서 아카데미 상을 탄 건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시스템이나 돈을 투자해서 홍보전을 강렬하게 하는데 예. 한국의 상황은 열정이나 아이디어로 이번 벽을 넘어섰다. 그런데 다시 도전하려면 그런 방식으로는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 기자회견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고 영화계의 어떤 과제가 뭔지 잘 좀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겠습니다. 공동뉴스구역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실시간 뉴스 듣겠습니다. 정한난 씨 나와주세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오후 5명 추가돼 전체 확진자가 51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 늘어난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지역사회의 확실한 지역 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하루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6명에 달한 것에 대해 우한폐렴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감염 확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초동 대처와 초기 검역,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내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책을 발표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들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수출 대책을 이번 주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쏙 인터뷰. 네, 쏙 인터뷰 이어갑니다. 아베 총리에게 악재가 겹쳤다. 코로나19의 GDP 감소 충격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현해탄 너머에서 일본으로부터 들리고 있죠. 관련해서 일본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 지금 코로나19 일본도 좀 심각하죠? 아주 심각하죠. 예, 어떻습니까?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항상 아직은 유행 아니다라든가 예.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하고 있어가지고요. 좀 뭐라 할까 불안감을 확산시키지 않으려고 예.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국민들은 이제 이거는 심각한 상태다라고 많이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큰 행사를만 취소를 했고요. 예. 그런 식으로 오히려 국민들이 알아서 이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크루즈선에 있는 감염자까지 합친다면 일본 내 전체 감염자가 616명입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하네요. 이게 중국 다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일본은 크루즈선은 일본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강화하고 분리시켜서 일본 내 감염자는 아직 66명이다. 66명이다. 예. 예. 그러니까 중국 다음은 싱가포르이 지금 70명
넘었어요. 중국 다음은 싱가포르이다. 예. 그 다음 일본이다. 그런 식으로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랑 지리적 위치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이잖아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중국의 인접 국가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한 달이 건넜으니까. 예. 싱가포르는 사실상 80%가 그 중국계 맞습니다.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 싱가포르는 그런 그 방역 제재가 엄청나게 엄격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70명까지 그 갔어요. 근데 그러나 일본은 중국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물론 중국 사람들이 한국하고 비슷하게 많이 일본에 갑니다. 예. 그런 영향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 일본 정부의 대책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식으로 잘 해왔다. 그릇선도 잘 해왔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잘해왔다. 설마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스가 관방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상당히 잘 해왔고 예. 좋은 점도 있었고 상당히 잘해왔고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다. 예. 나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카토 후생 노동선 장관 사실상 책임자죠. 예. 책임자는 지금까지 왜 하선을 그러니까 그릇선에서 하선을 시키지 않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다. 검역을 하고 있었다. 예, 배 안에서. 배 안에서. 그리고 14일간은 이것은 격리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선을 시키지 않았다. 하선시켜서 어딘가에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릇선 자체를 격리시설로 사용했다.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크루즈선 자체를 격리시설로 사용했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곳에서 확진자가 좀 덜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어떤 인권 이게 사람 생명과 관련돼 있으니까 네. 인권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 버리니까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상 초기 대응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예. 그게 영국의 폐해가 아닙니까?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요. 근데 영국하고 뭔가 협의했다라는 어떤 것도 없고 또 안에 있는 프린세스호의 책임자들 있잖아요. 예. 그 책임자들하고 어떤 협의를 했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알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월 3일에 입항하여서 그 이후 일단 검사를 좀 하기 시작했고요. 예. 네, 2월 6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방에서 나오지 말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까지 3일 정도는 자유롭게 안에서 움직이게 했어요. 예. 그리고 행사도 했고 그릇소 안에서 그때 엄청나게 퍼진 것입니다. 이게 일본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국내 여론은. 일본 내 여론이라는 것은 사실상 일본 정부가 예.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아직 유행이 아니다. 그리고 또 올림픽에 대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것은 취소할 생각은 없다. 예. 그리고 학교도 한국은 우리 학교도 그렇고요. 2주 정도 늦게 시작하는 데가 거의 90% 정도가 아닙니까? 예. 그러나 학교에 대해서도 뭔가 특단의 대책을 위해서 만들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는 없습니다. 일본은. 그냥 알아서 해라라는 것이고요. 그냥 개인적인 지침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열이 되거나 기침이 심하거나 그러면 학교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지침이잖아요. 예. 그런데 학교 전체로 뭔가 행사를 되도록 하지 말라라든가 이런 말을 일본 정부는 전혀 안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일본 정부는 옛날에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예. 아베 정권은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것을 개인에게 다 맡기는군요. 그리고 단체들에게 예. 맡기는 그러한 상황에 사실 이거 지난해에 9월 이후 두드러지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주 이상하게. 굉장히 미국식이네요. 어떻게 보면. 미국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지난해에는 그 태풍 피해가 엄청나게 났는데 그 아베 정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의요. 예. 아니 근데 일본 국민들 아무리 집단주의에 익숙하다고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예를 들면 불만이 나올 것 같으면 그 보도에서 불만이 나올 것 같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전문가들은 굉장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 예를 들면 그르손에서 그 미국인들이 328명이나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 어느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일본에 감사한다라는 그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실어요, 또 신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보면 그르손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감사한 사람도 있네. 그런 식으로 해서 물타기 작전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국민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구로다 가스히로 유명한 이제 극우 농객 중에 하나고 서울 주재 개건 논설 위원인데 산케이 신문이죠. 그렇죠. 일본에서는 산케이 신문이 뭐 극우지로 분류가 됩니까? 막 극우랑은 하지는 않지만 포스. 그러니까 우파. 우파. 그러니까 상당한 우파. 막 자민당의 기관지. 일본 정권의 기관지. 산케이가 산업 경제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사실상 거의 사라졌고요. 그 10년대 중반 이후는 일본 우파 정권의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지라는 말은 상당히 언론으로서는 모욕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이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이 구로다 가스위로 위원이 아베 정부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배워야 한다. 일본 정부가 배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로다 씨는 지금도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촌 지극장이거든요. 서울 지극장. 보통 지극장이 끝나면 일본에 돌아갈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특별하게 한국에 쭉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응을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교하면 진짜 일본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이쪽에서 기사를 쓰고 일본에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새는요. 외국에 있으니까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일본의 대책이 한국에 뒤진다라는 것을 좀 참을 수가 없는 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일본을 많이 비판하는 거죠. 그것은 더 열심히 해서 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본국에 관한 자부심이 높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극우 인사니까 우리가 한국에 뒤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보고.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국민들이 별로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마는 아베 내각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교도통신이 14일, 15일 정도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지난달보다 8% 이상 떨어졌고요. 그래도 41% 있습니다. 반대가 지지하지 않는다가 46.2% 정도로 그것은 지난달보다 9%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크루즈 사태라든가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아베 정권의 이것은 스캔들 문제가 아주 큽니다. 스캔들? 지금 아베 정권이 안고 있는 스캔들이 특혜색이 아주 큰 것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코로나 문제 이상으로 아베 정권의 스캔들을 치렀다 하는 그러한 국회 질의응답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아베 촌이라든가 제대로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러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본 정부로서는 도쿄올림픽이 언제죠? 도쿄올림픽 7월입니다. 7월이죠. 네네. 근데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남지 않았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불안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본 정부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국민들은 알아서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데는
그 재택 그러니까 회사 나오지 말아라. 예. 집에서 일을 해라. 그리고 큰 회의 같은 것은 화상 회의로 하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그 각 주체들이 알아서 그 모이지 않도록 그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오사카 부 같은 데는 그 지사가 나와가지고 오사카부에서 결정 한 3월까지의 큰 행사는 거의 캔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림픽 사실 예선도 시작해야 되는데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선 차원에서 하는 3월 5일에 도쿄 마라톤. 이거는 그 3만 8천 명 정도가 참여를 그 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그 도쿄 올림픽하고 관련이 있는 200명만 참가 시키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예, 예선 때부터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군요. 예. 예. 네, 그것은 그 예선 자체의 그 일정이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여러 그렇죠. 곳에서. 예. 또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예선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그 IOC는 그대로 하겠다. 올림픽을. 예. 근데 일본 IOC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나 WHO는 아직 판단하지 못한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경제 지난 4분기 때 연간 환산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6%가 넘게 네. 하락을 했고 네.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네. 상황이고요. 네. 1분기도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있고요. 네. 이렇게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리세션 경기 침체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코로나 19의 영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수출이 14개월간 연속으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 지난해 대비 전년 대비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예. 거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일본 내에서 특히 중소기업에게 융자에 대해서 조금씩 그 뭐라 그럴까 완화해주고 있다. 예, 예. 그 융자 기준을 완화시키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 식으로 일본 경제에 대한 직격탄이 많이 가고 있고 관광도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거의 그렇죠. 오지 않게 됐기 예. 때문에 예. 한국인도 안 가는데 중국인까지 가지 않게 돼가지고 관광업계는 굉장히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그 일본의 중국 노선 비행기 예. 이게 굉장히 많이 그 축소한다라는 이야기라든가 또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이벤트가 상당히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이탈리아의 그 프라다라는 그 패션 업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5월인데요. 5월 22일에 일본에서 패션쇼를 한다라는 것을 취소. 돈보를 일본에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서 지금 일본을 보면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그 아주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 예. 상당히 그 엄중한 그 상황으로 일본이 가고 있다라는 인식으로 외부에서 그 취소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또 그 카메라 전시회 아시아 최대의 카메라 전시회를 그 이달 21일에 일본에서 그 예정하고 있었는데 예. 그것은 그 일본에서 내부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우리도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일본도 안 좋다고 하니까 왜 제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참, 예.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관광객이 한 37% 관광 산업에 차지한다고 하니까 네. 실질적인 타격도 굉장히 많이 입을 것 같습니다. 속 인터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KBS 1라디오 오후 5시 5분부터 7시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Superstar, where you from? How's it going? I know you got a clue what you're doing. 네, 김한별님, 최 기자님 물 좀 드세요.
물 먹었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목소리 갈라지는 듯 3시간 연속은 무리긴 하네요. 저도 4시부터 쭉 이어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551님 경제쇼의 최경영 씨라고 하셨나요? 최경영입니다. 최경영 씨 맞습니다. 김영민 씨는 대신해서 제가 비대위 오늘 하루만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자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 심판처럼 공평하게 전해드리는 오창석의 5분 당 이런 게 있었군요. 라이브 비대위에서 5당 명예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창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각 정당들이 색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지역구에서 후보의 이름을 몰라도 그 정당을 대표하는 색깔만 보더라도 어떤 정당의 후보가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공천 심사가 한창인데요. 심사에 앞서서 이제 파란색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네. 너나 할 것 없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파란색 지난번 선거와 동일하게 가고 있고요. 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현재 해피핑크라고 하는 아주 부드러운 분홍색을 당색으로 정했습니다. 해피핑크? 예, 사실은 예. 이제 박형준 통합신당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같은 경우는 밀레니얼 핑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사실 조금 많이 와닿진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색은 똑같은데 이름은 해피핑크라고. 밀레니얼 세대에 아무래도 좀 소구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밀레니얼 핑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었는데 색은 이쁘더라고요. 네, 색은 예쁜데 예. 결국은 이 정당 자체가 밀레니얼 세대뿐만 아니라 전 연령을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아. 어르신들한테는 밀레니얼 핑크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아, 어르신들이 밀레니얼 의미를 또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색은 예. 바뀌지 않았는데 이제 명칭을 해피핑크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색깔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정당이 있는데요. 3년 전부터 민중당이 주황색을 썼습니다. 주황색. 예. 예.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서 국민의당이 오렌지색을 택했습니다. 주황색이랑 오렌지색이랑 비슷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 네티즌들이 예. 바나나색과 노란색은 다른 색이냐 이런 이제 댓글이 올라오기로 예. 했었는데요. 예.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책에도 오렌지는 주황색이다. 예. 너무 자명하다라고 얘기했고 예. 송영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홍보실장은 예. 눈을 조금 크게 들여다보면 색깔이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색깔이라는 게 이게 당명 바꿀 때마다 막 색깔 바꾸고 이게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는데 이런 사실은 게. 뭐 다른 나라에서는 당명 예. 자체를 잘 바꾸진 않죠. 그렇죠. 예, 당명 자체도 많이 안 바꾸는데 예. 색을 이제 굳이 당의 바꾸면서 색도 바꿔야 되는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체가 좀 바뀌어야 될 텐데 다. 실체에 네.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텐데. 맞습니다. 오창석의 5분당 오늘 준비한 이야기 공천이 뭐길래 네, 일단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각 지역구 그리고 비례대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해찬 대표는 이제 몇 분 더 용단을 내려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이 발언은 현역 의원이 자진해서 사퇴한다. 라는 이야기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민주당의 이훈 금천구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고요. 현재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심사 또는 정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대문 의뢰 민병두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역 의원들이 계속해서 심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씀드리면 당에서 현역 의원에게 불출마를 종용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수성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신인이 들어올 때보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지금 현역 의원에게 계속해서 심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역 스스로가 먼저 멋진 모습으로 용단을 내려주는 것을 배려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해찬 대표가 지금까지 현역이 원하는 만큼 사퇴를 하지 않으니 한 번 더 메시지를 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대근 님은 색깔론인가요? 이런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좌빨 우핑크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좌빵 우물은 들어봤는데 원래 그 핑크색이 남자색이었대요. 아, 그래요? 예,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 예,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소녀들이 입는 색이 파란색. 그리고 남자아이들이 입는 색이 핑크색. 네. 근데 그게 이제 마케팅
전법이 바뀌면서 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아, 예. 역전이 됐군요. 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이제 내일 수도권 지역 공천 결과를 먼저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수로 발표할 곳도 있고 경선 또 전략 공천도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단수로 발표하는 지역은 청취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명만 지원해서 그 사람을 그대로 본 후보에 올리는 경우도 단수 추천이지만 여러 명의 후보가 나왔을 때 그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한 후보를 올리는 것도 단수 추천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실제로 제가 사흘에 4년 전에 출마했을 때 조경태 후보를 포함한 새누리당 후보가 7명이 있었는데 조경태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지원을 했다고 해서 단수 추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후보가 있을 때도 단수 추천이 가능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공천과 관련해서 무슨 말 이런 것도 준비하셨습니까? 네, 민주당 이훈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 구성원들의 희생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금천 주민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이훈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천 심사 전에도 사생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밀 심사 대상에 올랐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박용진 관련해서도 무슨 이야기가 있나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예.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봉주, 김의겸, 문석균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을 당이 잘 체감을 해서 당이 균형 감각을 잘 발휘했다라고 하면서 예. 최근 강서갑 공천 논란을 보면서 왜 균형 감각을 다시 잃고 있는 것인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20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서 진박 공천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뭔가 진문 공천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싹을 자르고 적극 대처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주장이고요. 진중권 씨는 뭐라고 또 했습니까? 이분 요새 말씀 많으시네. 네. 가장 큰 스피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이현주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산 전략 공천을 둘러싸고 현역 의원인 김무성 의원과의 설전이 한번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 교수가 머리 밀었다고 공천을 주는가? 네, 예전에 삭발했었던 그걸 빗댄 것 같은데요. 예. 부산 시민은 제대로 된 보수 후보를 추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미래통합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김형호 전 의원입니다. 예. 김형호 전 의원이 92년 민자당 때부터 내리 5선을 영도에서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도의 민심을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을 지금 현재 영도로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도 잘 판단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은아 씨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면서 사고도 잇따라 나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해미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더 가서 발안에서 화성유 개소 부근과 매송에서 용담터널, 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서울외곽고속도로는 양방향 전체가 심한데요. 그중 판교에서 일산 방향, 일산 진출로 1차로에서 2시간째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를 처리하느라 자유로에서 일산 사이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네, 재판 5분 전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0219. 그럼 오늘 재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땅땅땅. 네, 함께할 두 변호사 소개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하셨죠? 네, 나왔습니다. 예, 박지훈 변호사 출첵. 네, 출석했습니다. 예, 첫 번째 재판부터 살펴보죠.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재판 안 나올 수가 없네요. 결과 예측대로 된 겁니까? 사실 가장 이제 크게 반영이 됐던 부분이 예측을 했던 부분이
51억 원, 그러니까 삼성이 소송 비용을 대납해 줬다는 게 뇌물죄의 한 부분인데 예. 그 비용만 51억 원이 추가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20년 1심에서는 20년 구형에 15년 선고가 됐었고 네, 항소심에서는 23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뭐 특별하게 어긋날 것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올라갈 줄은 예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보석이 취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아 그래요? 예, 예. 박진 변호사도 놀았죠. 제가 뭐 방송에서 예. 뭐 하도 어떨 때는 또 보석 유지될 거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 예. 아침에 최강 시사에서는 제가 보석이 유지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딴 데는 또 그러셨죠. 재수감도 가능하다고 왜 그래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얘기 해놔야지. 여러 가지. 맞는데 밑밥을 여러 군데 뿌려. 구속 기간 때문에 그래요. 1심에 구속 6개월이 최장 가능하고요. 2심 동안 또 6개월. 그래서 그때 구속 기간 때문에 보석을 해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대법원까지 간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수감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재판부가 그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했던 재판부인데 그 재판부가 바로 법정 구속을 해버렸네요. 법정 구속은 아니고 하여튼 뭐 사실상 구속 재수감. 네. 근데 보석 취소. 여기에서 네. 이제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죠. 지난번에 기생충 같은 경우도 그 최땡땡 평론가 같은 경우에 감독상 작품상 못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실력이 다 드러났어요. 근데 그거는 최땡땡이 누군데요? 영화 평론가분들은 감독상 작품 방송에서 감독상을 받으면 작품상을 못 받는 게 상례다라고 대부분 그 두 개를 같이 못 받는 쪽으로 다 예측을 했었고 예. 사실 박지훈 변호사만 그런 게 아니라요. 대부분 보석 취소됐다는 얘기에 주변에서 다들 깜짝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되기 전까지는 구속 안 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이 경우에도 뭐 보석이 결정이 이번에 보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거를 좀 좋은 사례를 남겨줬다라는 말까지 해서 듣는 사람 약간 약 올랐을 것 같긴 한데 단호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 재판부에서 뭐 의무하고 이런 것들을 저버린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실 보석을 취소하지 않으면 재판부의 그 말하고 그게 뭐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아주 나쁘다,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보석까지 취소해버렸거든요. 상당히 불이익이 큰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죠.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석을 해주면서 좀 국민적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왜 보석을 했느냐. 근데 그때는 구속기간이 너무 쫓기다 보니까 조건을 걸고 보석을 해준 건데 결국은 지금 양 변호사 설명대로 그 보석을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잘했던 것이다라고 뒤늦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판부가 왜 이렇게 단호해졌을까요? 그만큼 괘씸했나? 상황이? 이제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1심과 비교해봤을 때 1심 때는 이 전 대통령이 본인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 예. 증인으로 불러다 놓고 옳고 그르고 따지는 것 자체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 그래서 안 부르는 전략을 세웠다가 그래서 15년형을 받고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증인들을 부르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도 한결같이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수주의 맞습니다. 가져가신 거 맞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망했어요. 2심 때 괜히 불러서. 오히려 더 안 좋아져 버렸고 게다가 한 가지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던 부분이 51억 원이 추가가 된 게 그러니까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줬다. 근데 대신 내줬으니까 이게 뇌물이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 전 대통령 그 변호인단에서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이거를 굳이 미국에 있는 로펌에 대형 로펌에 사실 조회를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당신들이 그렇게 대신 받은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조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왜 제가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외국에 우리나라 법정에서 외국에 있는 로펌에 무슨 증거가 될 만한 서류를 보내주려고 했을 때 아니 그렇죠. 이거 우리 클라이언트가 비밀도 있기 때문에 못 보내준다 내지는 시간 오래 끌거나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빨리 와버렸어요. 와버렸어요. 예. 굉장히 빨리 왔어요. 안 오면 공정이 되거든요. 재판이. 그럼 계속 시간이 끄는데 여러 가지가 다 실패한 거예요. 1심하고 정반대 전략을 썼다가 실패했고 결국은 그런 어떤 괘씸함이 좀 반영됐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뭐 괘씸하다기보다 저는 그냥 원칙대로 대법원에 가도 뒤집힐 가능성이 없어 없다. 보인다는 자신감. 예. 재판부의 항소심 재판부 자신감. 이렇게 되면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심에서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증거가 넉넉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증거가 넉넉하다 표현했는데 2심에서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논리의 전개는
다스가 주인이고 그다음에 횡령이고 뇌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는 거죠. 주인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줬는데 예.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이 된다는 얘기는 다스 거라는 거고 다스가 네, 주인이라는 거고 거죠. 다스 걸 빼갔는데 횡령이 된다는 얘기는 다스 거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는 네. 건데 아니시라는데 자꾸 져주시지 차라리.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10년 전에 그 다스를 9개월 동안 BBK 특검. 네. 조사를 해보니까 뭐 전혀 아무런 증거가 안 나왔다라고 했던 검사님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검사랑 이 검찰이 다른 검찰인가요? 그 검사님들은 그 이후에 다 영전하셨을 거 아니에요? 승진을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 뭐 복권은 됐지만 정봉주 전 의원은 옥살이도 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1년 징역형을 정봉주 의원 실형을 받았죠. 네, 말이 맞잖아요. 결국은 맞는 건데 결과론적으로는요 맞는 건데 본인은 뭐 지금 이런 상황에 빠진 거고 그 수사를 어쩌면 잘못했던 거죠. 10년 전에. 그렇죠. 그 검사들은 뭐 제가 다는 하지 했어요. 못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검찰이 다 잘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법정 구속됐을 때 분위기는 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전 대통령 변호인도 저희가 예상 못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혹시 최악의 경우라도 대법원까지 있으니까 시간이 있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7분 동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리에 못 일어나고. 동안. 밖에서 약간의 지지자들이 왔나 봐요. 이 전 대통령 많이 놀라셨구만. 그래서 막 악수도 하고 약간 자신감을 좀 보였어요. 그게 두 가지죠. 무죄가 되면 좋고 무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하라고 얘기 듣고 보석 취소한다는 얘기 듣고 하늘을 그렇게 쳐다봤대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게요. 한 번은 들어갑니다. 예. 또 들어가라 하면 그게 어렵습니다. 그 군대에 다시 들어가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게. 저는 우리가 예? 피고인 접견해 보면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겠죠. 예. 거기다 이제 고령이시고 그러니까. 네. 17년이면 정말 예. 근데 하여튼 어쩌면 이제 그게 재판부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재판부의 결정이겠죠. 물론 재판부 재량이지만 어떤 김명수 대법원 네. 제재 대법원에서 어찌 보면 다른 그 피고인들에게는 그런 어떤 전례를 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대법원까지 기다려보자 불구속한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인들이나 그런 배려를 했었는데 예. 그런 배려를 예의를 왜 주냐라는 그런 어떤 원칙대로 한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야기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에서 손을 뗐던 법관들이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업무로 복귀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대법원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죄 판결을 받은 판사들이 이제 고등법원 부장들 예. 판사를 받았고요. 또 한 서너 명이 남아 있습니다. 예. 직권남용죄 부분이 그래요. 뭐 그 이전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직권남용죄를 좀 명확하게 좁게 해석하라. 그 판결이 나왔었고요. 그거는 김기춘 조윤선 사건 때입니다. 계속 그렇죠. 그 지금. 이후에 지금 이 부장 판사들 하면서 무죄가 됐습니다. 예. 어느 정도 뭐 양진우 변호사도 그렇고 저렇게 하려고 저게 준비가 된 건가 그런 뭐 얘기도 일각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그 주문에 이런 내용이 이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법률상 형법 법규에는 반하지 않지만 예. 위헌적 소지는 있다, 요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상하죠. 헌법은 예. 최고 규범인데 최고 규범에는 반한데 법관의 독립성에 침해됐는데 밑에 법률인 하위 법률인 형법에 범죄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결론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만 생각해 보면 헌법에 반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과연 직무에 복귀하는 게 맞는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부의 결정은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었다라는 게 무죄였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 분들을 현재 형법으로 형사 재판으로 저는 이제 우리 사회 분위기 중에 하나가
좀 약간 형사 재판이 남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네, 형사 재판이 남용되고 있어서 형사 재판으로 가지 않아야 될 문제도 형사 재판으로 가고 그 과정에서 문제 해결이 꼭 검찰의 손을 거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렇죠. 정치권도 그런 남용의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법관들이 잘했다는 의미에서 남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결코 아니고 사실은 기존의 법으로는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법조계에서 많은 의견이 이미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좀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놔두자니 도저히 그냥은 놔둘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뭐 법정에 보냈던 것인데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은 안 되더라도 다른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분명히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뭐 국회 차원의 탄핵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이탄희 전 판사 같은 경우 이제 국회에도 들어가겠다고 도준장도 내밀었지만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거든요. 상황은 명백히 드러났잖아요. 비록 판결에 유무죄를 바꾼 건 아니더라도 재판부에 거의 그보다 상급자가 연락을 취해서 아니 우리 대통령이 좀 불편해 하시니까 표현이지만 좀 편하게 박 전 대통령 듣기 좋게 명예훼손은 개인적으로 된 건 맞지만 그래도 법리상 어쩔 수 없이 무죄한다 이런 식으로 써달라라는 얘기를 꼭 그걸 들어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게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 제재도 안 받는다면 과연 그러면 그분들한테 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국민들은 저분한테 누가 위에서 뭐라고 하시면 내 운명은 어떻게 달라질까? 바뀔 건데요.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 복귀하면 다시 또 재판을 누가 입김 좌우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처벌받지도 않는데요. 근데 직권남용죄라는 걸 또 다른 앵글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직권남용의 판례가 좁게 해석된다면 유리한 상황 아니에요? 유재수 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13인 그 청와대 관계자들도 직권남용죄가 걸려 있어요. 그렇죠.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상황. 지금 상황이면 다 무죄예요, 이거. 네.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상황으로 보자면 또 그렇고. 근데 직권남용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은 사법부에서 사법농단 사건 같은 경우는 법원 행정처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그 조직에서 징계를 하든지 처벌하든지 그런 어떤 자율적인 어떤 판단이 이루어졌어야 됐다. 그거가 아니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도저히 왜 이 부분은 아예 건드릴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관 이게 어쨌든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설명은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니 좀 전에 얘기한 거는 간섭했다는 게 명백하게 맞다고 했는데 왜 범죄가 안 된다는 거야 의아하실까 봐 덧붙이자면 법원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원래 법원에는 누구도 간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간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그걸 남용해야 되는데 간섭할 수 없는 사람이 간섭했으니까 이건 범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되게 말씀 드리면서도 말장난 같죠. 야 이게 뭔 소리야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지만 실제 직권남용이란 법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강하게 법관에게 권리를 줬으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책임 부분이 꼭 빠져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 부분 그 지적은 맞는 것 같고요. 다음 재판 사건 번호 0219-2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 나왔는데요. 이재용 소카 대표 무죄 선고받았고 재판부의 논리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사실 좀 시간도 그렇고 불법 영업용 콜택시냐 아니면 합법적인 플랫폼을 이용한 렌터카냐 이 분쟁이었고 싸움이었거든요. 그렇죠. 후자를 본 겁니다. 합법적인 플랫폼을 이용한 렌터카다. 초단기 임대차 계약을 매번 체결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법원에서 해석을 해준 건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재형 법정주의상 명확성 원칙상 처벌을 못하는 건데 저는 조금 의외의 결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문으로 봤을 때는 처벌의 가능성이 컸었는데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이렇게 한 거는 좀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타다를 이용해 보신 판사일 수도 있고 개인적 생각이에요. 아니 그쪽 서초동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좀 완화해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경제 전문 판사라고 그 IT 전문 판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따질 때는 좀 설명되게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법으로 뭔가를 따질 때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른 부분도 좀 본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는 이 부분도 법원과 검찰에서 다루지 않았어야 될 영역이라고 봐요. 저는. 맞습니다.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될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퀴즈 정답은 이방인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뭐라고 하나. 정답은 1번 제노포비아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최경령이었고요. 최경령이었습니다. 라이브 비데이 내일 오후 5시 5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4시 5분 최경령의 경제쇼에서 만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